안녕하세요. 이제 50대 중후반의 나이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저는 50년 조금 넘는 인생을 사는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어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기억 남는 일이 있다면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저의 남편을 20년 전쯤에 떠나보낸 것인데요.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가족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가정적이었어요. 저한테나 아들한테나 헌신을 다했고 자신보다 저희를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좋질 않았고 심장 수술도 몇 번이나 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남편이 출근할 때면 늘 걱정이었습니다. 혹시나 일을 하다가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차라리 내가 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편에게도 제가 일하겠다고 대신 아이를 봐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그냥 내가 일할게. 당신이 아이 좀 봐줘. 나 당신 걱정돼서 안 되겠어.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떡해? 나 당신 큰일 나는 꼴 못 봐. 그러니까 내가 일하게 해줘. 무슨 소리야.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해야지. 집에 있으면 어떡해. 나 떳떳한 남편 아빠 되고 싶어. 나도 내 심장 약한 거 잘 알아. 그래서 조금씩 쉬면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내 걱정 그만하고, 응? 나 진짜 불안해서 그래. 집 근처 식당에 자리 하나 난 거 보니까 월급도 괜찮은 것 같던데. 당신 식당에서 일할 생각하지 마. 집에만 있어. 내가 당신 고생시키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따뜻한 저녁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 나 갔다 올게. 저는 출근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남편은 저의 만류에도 기어이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고 웃는 얼굴로 출근한 남편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리더라고요.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남편의 출근을 어떻게든 말렸을 겁니다. 그날 남편이 출근하면서 보였던 미소가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 말입니다. 남편은 제게 보였던 따뜻한 미소와는 상반되게 차디찬 몸을 한 채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에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직원들이 늦게 발견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그대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한동안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아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닥치는 대로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남편 사망보험금이 수령된 것도 첫 월급 타고 통장을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 들어온 걸 보고서 통장을 부여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보험을 어찌나 많이 들어놨던지 수령받은 사망보험금이 8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다 죽어가는 3층짜리 건물을 헐값에 사게 되었고 1층에 가게를 열고 2층, 3층엔 월세방을 내주어 새방 사는 사람들에게 월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평소 남편이 열고 싶어 했던 횟집을 1층에 열어서 제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제가 건물을 산 지 3년도 안 돼서 저희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었고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땅값이 올랐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횟집을 하면서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어요. 아들이 사춘기 시절 제가 횟집을 하는 것에 창피함을 느꼈었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참 뿌듯해합니다. 이 횟집 덕분에 제가 다시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고 자신도 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하고 다녔다면서요. 아들은 다른 곳에 취업하지 않고 제 횟집을 물려받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학교 졸업하면 다른 곳에 취업 안 하고 어머니 가게 물려받을 거예요. 예전부터 그러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머니처럼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학교까지 나와서 횟집을 하겠다니 절대 안 돼. 너 하고 싶은 일 있었잖아. 그거 하고 싶어서 대학까지 가놓고 갑자기 왜 이래? 지금은 횟집이 하고 싶어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따라 횟집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아들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는 아들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들은 매일같이 저희 가게에 와서 일을 배웠고 얼추 제가 하는 것을 잘 흉내내더라고요. 그렇게 모자지간 간에 행복하게 횟집을 운영하다가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배가 아프더니 월경을 할 시기도 아닌데 계속 하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폐경할 때가 돼서 오락가락 하는 건가 싶어서 병원에 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통증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저는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아들이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자궁암 일기입니다. 그동안 통증과 출혈이 있으셨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저는 출혈이 있으신지도 이렇게 아프신지도 몰랐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 많이 심각한 정도인가요? 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행히 어머님 정도면 초기라서 꾸준히 항암 치료 잘 받으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자궁암 선고를 받았고 아들은 그런 제게 미련하다고 잔소리하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초기라서 꾸준히 항암 치료 잘 받으면 완치 판정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었죠. 곧바로 입원 수속을 했고 저는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일을 쉬기로 했고 아들은 홀로 가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저도 전날 갑자기 며느리감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외출을 받아 부랴부랴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 될 아이는 첫인상부터 참하게 생긴 게 느낌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인사드리러 온다고 해서 깜짝 놀라셨죠? 죄송해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 언제 오든 상관없어요. 어머, 이 많은 걸 어머님께서 혼자 다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일부러 식사 시간보다 일찍 잡은 거였었는데. 별로 차린 것도 없는데요, 뭘. 이렇게 띄워주니까 쑥스럽네요. 먼 길 찾아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먹어줘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요리를 따로 배우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오빠도 빨리 먹어봐. 진짜 맛있어. 결혼하면 어머님께 요리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 아이는 제가 초면에다가 어른이라 불편할 텐데도 말도 잘하고 싹싹한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저희 아들을 보내도 믿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집안, 직업 이런 것들 일체 물어보지 않고 바로 며느리로 합격점을 줬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며느리의 집안도 저희 아들을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견례 장소에 도착해서 룸문을 여니 안사돈이 언짢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앉아있더라고요. 박가사돈은 안사돈과는 달리 인자한 웃음을 띠며 정중하게 인사하더니 저희 보고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숨 돌릴 틈도 안 주고 안사돈이 입을 열었어요. 듣자하니 자궁암이라고 하시던데 그 얼마나 싸게 놀았으면 그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설마 저희 애한테 병간호 시키려고 바로 결혼 허락한 건 아니죠? 저희 애는 귀하게 자라서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애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이렇게 무례하신 분은 아닌데 자식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조금 걱정이긴 하고요. 저희 어머님 말처럼 제가 누군가를 병간호 해본 적이 없어서요. 다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앉자마자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정훈아, 됐다. 딸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걱정될 만도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이미 큰 치료들은 다 끝나서 병가 넣을 필요 없어요. 그 문제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휴, 저희 집사람과 딸이 초면에 무리한 행동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박가사돈은 안사돈과는 다르게 되게 점잖으시고 예의가 있으신 분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박가사돈을 조금 더 많이 닮은 것 같았고요. 그래도 박가사돈 덕분에 망칠 뻔한 상견례를 끝까지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엔 저를 병간호해야 할까봐 걱정이라고 하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니 며느리는 생각보다 더 착하고 알뜰살뜰히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병간호까진 아니더라도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며느리가 구해줬었습니다. 병문안도 자주 오고 혹여나 병원밥이 입맛에 안 맞을까봐 음식도 싸들고 오고 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고 이제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면 이제 집에서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아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 암에 걸리면 다른 곳에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완전 완치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상태가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원 생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제가 이제 집에 가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동안 치료받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날짜에 통원하시면서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도합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기분 좋게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집에 오니 마치 옛 고향 친구를 만난 것 같이 반갑고 새롭더라고요. 그래도 저 없는 동안 아들이 집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먼지 쌓인 것도 없이 깔끔했습니다. 아들은 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무어라 계속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될 걸 뭐하러 굳이 이 집에 다시 들어오신다고 해가지고. 아휴. 나 혼자서 뭘 그렇게 궁시렁거리고 있어. 너 조용히 하고 그 짐이나 저 방에 놔둬라. 내가 나중에 다시 다 정리할 거니까 괜히 정리해주겠다고 건들지 말고. 어머니,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면 안 돼요? 혼자서 사시는 거 걱정돼서 그래요. 다이도 아픈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거 걱정된다고 집으로 모시라고 했어요. 됐다니까 그러네. 나 혼자 사는 거 좋아. 신경 쓸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은데. 자식이 걱정하는 건 안 보이세요? 혹시나 혼자 사시다가 다치시면 그땐 어떡하실 거예요? 그냥 저희랑 살아요. 저희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식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네? 괜히 저로 인해 부부 사이가 나빠지거나 제 눈치를 볼까봐 안 가겠다고 버텼지만 며칠 뒤 며느리까지 찾아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통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아들 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괜찮아져서 다시 아들과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들이 일을 워낙 잘하고 성격이 싹싹해서 그런지 제가 없는 동안 자신의 단골 손님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랫동안 저희 가게에 오신 손님분들도 제 안부를 물으면서 아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안 걸렸다면서 몸은 좀 어떤가? 이제는 괜찮은 거요? 움직여도 되는겨? 네, 완치 판정 받았어요. 이제 건강해요. 걱정해 주신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감사해요. 자기 우리 아이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래도 아들 잘 키워놨더라. 일을 얼마나 잘하든지 아주 야물딱지더라고. 이제 아들 찾는 손님들이 더 많겠어. 긴장 좀 해야겠는디? 다른 사람들에게 아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옛날부터 오신 분들이 칭찬을 하니 아들의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젠 아들이 알아서 잘하고 5년 동안 저 없이도 별탈 없이 잘했으니 가게를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게를 아들 명의로 돌려주고 저는 가끔 심심할 때 한 번씩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걸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몸도 아팠고 나이도 있으니까 슬슬 가게를 정리할 때가 오기도 했고요. 저는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자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아들 내외가 저 때문에 깰까봐 소리가 안 들리게 조심스럽게 나왔는데 제 방과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으니 아들 내외가 쓸 일은 없어서 제가 실수로 안 끄고 들어간 줄 알고 불을 끄려고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과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웅얼웅얼 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에 사람이 있는 건가 싶어서 문 앞에 서서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고 아마 아들이 깰까봐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건 줄 알고 귀를 떼려고 할 때 며느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늙은이 자궁암에 걸렸다고 해서 금방 죽을 것 같다니 명줄이 긴가? 잘만 하면 사망보험금까지 가질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완치 판정 받은 것 같더라고. 완치 판정 받은 거 확실해? 아이, 그럼 사망보험금은 글렀네. 아, 그 8층짜리 건물이나 어떻게 해보자. 지금 그거 땅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야. 진짜 잘만 하면 떼부자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건물 진짜 늙은이 거 맞아? 아니, 이 집 생각보다 돈이 없어. 아무리 뒤져도 통장 하나가 안 나온다니까? 돈 버는 거 횟집 임대료로 다 나가는 것 같아. 아무래도 동명이인인 거 아니야? 아니야, 확실해. 그 8층 건물 그 아줌마 거 맞아. 내가 경력이 얼만데 진작에 확인했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5년 동안 건물 계약서 하나도 발견 못하냐? 나는 뭐 안 찾고 싶어서 안 찾는 건 줄 알아? 진짜 안 보인다고. 일부러 우리 집까지 데리고 왔는데 전혀 안 나온다니까. 얼마나 꽁꽁 숨기고 다녔던 건지. 나 계속 이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야, 무려 8층이다, 8층. 잘만 하면 우리 거 될 수도 있는데 당연히 계속 붙어 있어야지. 우리 조금만 참자. 그 건물만 손에 넣으면 바로 결혼하는 거야. 알겠지? 알고 보니 남편의 재산이었던 8층짜리 상가 건물이 제 소유로 넘어온 게 있었는데 며느리가 그 건물을 노리고 일부러 아들과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통화 내용을 잘 들어보니 통화를 하고 있던 남자와 사귀고 있는 듯 했고 그 남자는 사기 전과도 있었어요. 여러 방법으로 사기를 친 적이 있는 남자가 짜놓은 판대로 며느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8층짜리 건물 어떻게 해보겠다고 5년씩이나 저와 아들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었지만 늦은 밤이기도 하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조용히 그대로 방으로 들어왔어요. 혹여나 제가 다시 암이 재발해 죽으면 아들에게 그 건물이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 아들을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가게에서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당장 다이랑 그 이혼해라. 어차피 둘이 혼인신고 안 했다면서 둘 사이에 애도 없겠다. 지금 깔끔하게 갈라서. 어머니, 뜬금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이랑 이혼을 하다니요. 다이 어머님한테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흔치 않아요. 야, 이 답답한 놈아. 그 기집애가 우리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야. 네 아버지가 남겨주신 8층짜리 건물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아버지한테 8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몰랐던 걸 다이가 어떻게 알고 접근을 해요? 걔 만나는 남자 있더라. 그것도 사기꾼이래. 그놈이 다이한테 우리 건물 있는 거 알려줘서 접근하게 만든 것 같더라고. 어제 그 기집애가 통화하는 거 내가 똑똑히 들었다. 헤이, 다이 그럴 애 아닌 거 알잖아요. 혹시 다이가 드라마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통화하는 걸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내가 이렇게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이혼 안 할 거면 나랑 영 끊고 지내라. 이혼하기 전까지 가게도 나오지 마. 며느리가 아들한테 워낙 잘하고 착한 모습만 보였는지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모습으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며 단호하게 초강수를 두면서 얘기하니 그제서야 제 말을 따르더라고요. 여전히 생사람을 잡고 있는 건 아니냐고 걱정은 했지만요. 어차피 아들과 며느리가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라서 이혼을 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각자 갈 길을 가면 되는 상태였어요. 저는 아들보다 먼저 집에 왔고 바로 안방으로 가서 며느리 옷들을 거실로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옷은 뭐하러 다 빼고 계신 건데요? 뭐하러 다 빼긴. 우리 집 식구 아닌 사람 짐 빼고 있는 건데 무슨 문제 있니? 너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야. 아직 아들한테 못 들었나 봐?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야,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이혼이라뇨. 제가 오빠랑 이혼을 왜 해요? 혹시 미치신 거예요? 어머님 좀 진정해보세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네가 뭘 잘못했냐고? 진짜 몰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잘 생각해봐.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한 짓은 네가 더 잘 알잖아. 저는 미친 사람처럼 며느리의 옷이며 속옷이며 모조리 거실로 던져댔습니다. 며느리는 하지 말라고 말리다가 울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으로 안싸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횟집이나 하면서 보잘것없는 집안에 시집 보내놨더니 감히 내 딸을 쫓으려고 해요?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 경우 없는 행동입니까? 예? 마침 잘 오셨네. 와서 제 눈앞에 있는 것들 다 치우세요. 하나도 안 보이게, 응? 못 배운 건 내가 아니라 그쪽들 아니에요? 결혼할 남자도 있는 애를 저희 집에 시집을 보내요? 사돈이 그걸 어떻게... 아니, 그 남자랑은 진작에 정리해서 저희 애랑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남자예요. 그 결혼 전에 제가 다 정리를 시켰다고요. 정리한 사이라는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몰래 통화를 하고 그런답니까? 자기야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추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앞에서 치워주시죠. 사돈, 저를 봐서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애 교육을 다시 시켜가지고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네? 너는 뭐 하고 있어? 빨리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어머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 절대 그 사람이랑 연락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빌게요. 네? 내 재산 노리고 접근한 애를 뭘 믿고 용서를 해. 더 이상 말 섞기도 싫고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으니 당장 나가거라. 안사돈도 저희 집에서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사돈, 우리 이러지 말아요. 충분히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가 뭐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저는 누구 말처럼 못 배운 여자라서 못 배운 티 팍팍 내면서 무식하게 쫓아내려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허튼 생각 안 할게요. 10원짜리 하나라도 손 안 댈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좋게 말로 하니까 안 통하네. 이렇게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계속 이렇게 안 나가고 버티면 저 주거 침입죄로 2사람 신고할 거예요. 경찰서 가고 싶으면 계속 그러게 버티고 서 있으시던가. 저는 안사돈과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안 가고 버티더라고요. 어차피 이 집이 제가 해줬던 집이라 혼인신고도 안 된 상태면 남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나가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꼬리를 내리고 모양 빠지게 둘이서 옷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나가더라고요. 옷을 주워가는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현관문을 닫히자마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뒤늦게 온 아들이 집에 오면서 안사돈과 며느리가 울면서 옷을 들고 가는 모습을 봤는지 피식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어머니가 하신 말이 진짜였던 거예요? 다이 지금 장모님한테 맞으면서 가던데요? 지금 두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에요. 양손에 옷 주렁주렁 달고 가더라고. 내가 말했잖아. 분명히 통화하는 거 들었다고. 네 장모도 다이 만나는 남자 있는 거 다 알고 있더라. 진짜 미친 집안이지 아주. 엄마랑 딸이나 똑같아. 솔직히 다이는 모르겠는데 장모님은 평소에 우리 무시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꼴 좋네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일찍 가게 문 닫고 싸움 구경이나 할 거 그랬어요. 둘이서 나한테 빌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너 아마 봤으면 웃음 못 참았다. 나도 웃음 참느라 애먹었다니까. 두 사람 가자마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아들은 자꾸만 그 모습이 생각나는지 겉옷을 벗으면서 기가 찬다는 듯 고개를 저으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제 앞에서 울면서 비는 안사돈과 전 며느리가 생각나서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그렇게 콧대 높게 행동하더니 결국은 끝이 이렇다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 뒤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면서 귀찮게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저희 앞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이혼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가게는 아들에게 물려줬고 저는 노후를 즐기며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점점 전 며느리가 잊혀져 갈 때쯤 집에만 있기 뻐근해서 아들 가게 도와주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혹시나 택배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돈, 접니다. 5년 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누군가 했더니 저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다 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안부 인사 나눌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용건이 뭔데요? 제가 사돈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끄럽지만 저도 자궁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염치 없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부탁할 만한 사람이 사돈뿐인지라 사돈이었던 정을 생각해서 병원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다이 그 남자랑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난 사위한테 달라고 하시지. 왜 저한테 이러신답니까? 그놈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다시 생각해도 혈압이 오르네요. 죽고 못 살겠다고 해서 재혼시켜줬더니 그놈이 저희 가족한테 사기를 쳤지 뭡니까? 그래서 가진 돈 다 날리고 그놈은 도망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남 등쳐먹고 다니는 사기꾼을 뭘 믿고 결혼시킨답니까? 자업자득이죠. 그 남자랑 저희 재산 탐내더니 결국엔 자기가 그 남자한테 뒤통수 맞아서 재산 다 털리고 꼬시네요. 제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암에 걸려도 치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돈, 우리 예전 일은 다 잊고 사람 한 명 살린다 치고 병원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혼한 마당에 제가 그쪽한테 돈을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쪽은 도대체 얼마나 싸게 놀았으면 그런 병에 걸린답니까? 남의 돈 뜯지 마시고 남은 시간 동안 지금처럼 사기꾼 딸내미나 키우면서 사세요. 전 안사돈은 제가 자궁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안사돈이 한 말이 아직까지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도 말이죠. 얼굴에 철판을 몇 개를 깔아야 저럴 수 있는 건지 아무리 돈이 없다지만 저 같았으면 쪽팔려서 전 사돈에게 돈 빌릴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천벌을 받길 바랬는데 남의 돈을 탐내다가 되려 자기가 당했다고 하니 통쾌하더라고요. 도대체 사기꾼을 뭘 믿고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본인이 당할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나 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더니 전 안사돈과 전 며느리를 보면 그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라도 힘든 사람 도우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래야 저한테든 아들한테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다짐한 날부터 3층 건물 월세 받는 걸로 매달 기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횟집 매출로도 저희 2명 먹고 살 수 있어서 월세로 기부하는 걸 아들도 찬성을 했죠.
그리고 8층짜리 건물은 아직 아무 계획이 없긴 한데 그대로 썩히기에도 뭐해서 장애인 재단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요즘 기사를 보니 장애인 복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비장애인이라 그동안 편하게 생활해 놓으니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고 재단을 하나 세워볼까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저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